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바로 옆에 놓인 또 다른 서류에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상간녀도 나였고 스토킹 피의자도 저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억울함보다 그 주인 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젊은 경찰관은 무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죠. 박민준 씨와는 어떤 관계시죠? 신고 서류에는 전 여자친구라고 되어 있던데요. 전 여자친구라니요. 사실혼 관계였고 저는 전 부인입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 호적상 부인이 계신데요? 내가 부인 맞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유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제 옆에 누워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저를 스토킹범이자 가정을 파탄낸 여자로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저는 경찰관 앞에서 결국 억울하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고 경찰관은 저를 지긋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저는 자꾸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5년 전 그 사람 박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땐 제 삶이 참 팍팍했어요. 이혼 후 사춘기 딸 유나와 단둘이 살면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게 전부였죠. 매일 아세톤 냄새와 손님들의 수다 속에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돈을 벌었고 집에 돌아오면 예민한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저녁을 차리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울 틈도 없이 바빴지만 문득문득 바람처럼 스며드는 허전함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제게 시술을 받으며 은근히 저를 떠보더라고요. 이제 유나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야지. 재혼이요? 제가 무슨 재혼이에요. 기억력 나빠져서 하는 게 재혼이라는데 전 그것도 못해요. 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새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야. 하우 일단 한번 만나나 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단골 손님은 제게 좋은 사람이라며 약속을 잡더니만 민준 씨를 소개해 줬습니다. 처음엔 저도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단골 손님 말 맞다나 직접 민준 씨를 만나보니 젠틀하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동안이었고 멀끔하니 호남형의 외모는 저를 다시 여자로서 행복을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는 저처럼 자식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저처럼 이혼을 했는데 그에 관해 털어놓은 이야기에 마음이 자꾸 쓰이더군요. 베트남에서 아내를 얻었는데 어린 아들만 남겨두고 돈을 챙겨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로 여자를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죄 없는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그의 그늘진 얼굴과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 왠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이 동하였고 그 사람의 연락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저녁거리를 사들고 가게로 찾아왔고 제 부르튼 손을 보며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된 건 그 사람이 제 딸 유나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빠의 빈자리를 유독 힘들어하던 유나에게 그는 정말 친아빠처럼 다가갔어요. 함께 쇼핑도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밤새 붙잡고 가르쳐주고 유나가 스치듯 말한 운동화를 기억해뒀다가 선물하곤 했죠.
유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의 벽도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인 선우는 처음부터 제게 참 살가웠습니다. 우리 유나랑 동갑내기였고 제가 차린 김치찌개를 그의 아들 선우가 맛있게 먹었지요. 진짜 아들 같은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민준 씨도 유나의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주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걸 본 그가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우리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이랑 유나한테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요. 선우한테도 당신 같은 엄마가 필요해요. 그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와 제 딸의 오랜 겨울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대신 우리 선우도 그렇고 유나도 지금 한창 예민할 때니까 우리 혼인신고는 우리 애들이 성인이 되면 해요. 아이한테 괜한 상처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저와 제 딸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지 느껴져서 감동했습니다. 법적인 절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덜컥 살림부터 합치는 게 어디 있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들의 우려를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의 진심을 모른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내 식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혼자였던 식탁이 4개의 숟가락과 밥그릇으로 채워졌고 텅 비었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제 네일샵 수입만으로 내 식구 살림을 꾸리는 게 빠듯하긴 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늘 제게 당부했지요.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진행하는 사업 것만 잘 터지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이 지나도 그는 제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새벽까지 네일 아트를 하고 주말에도 가게 문을 열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죠. 하지만 내 식구의 식비며 아이들 학원비, 각종 공과금까지 혼자 감당하려니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민준 씨, 혹시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가게 수입만으로는 조금 버거워서요. 제 말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눕더군요. 그리고 한참 만에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연 씨. 사실 당신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망간 베트남 아내 이전에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었고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보내주느라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말하는 걸까요?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왜 숨겼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죠.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괜히 내 과거 때문에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를 내려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구나. 전처 자식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건 아빠로서 당연한 책임이기도 했고요. 저는 바보같이 또 그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지. 이 사람이 곧 성공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그 가시는 제가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너 바보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왜 네가 그 집 생활비를 다 대고 있어? 게다가 숨겨둔 자식까지 있다며. 당장 헤어져.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헤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 딸 유나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유나는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늘 방문을 닫고 혼자 있던 아이가 거실로 나와 함께 웃고 학교 생활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나에게 민준 씨는 이미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돼. 유나의 이 행복을 내가 어떻게 깨뜨려. 저는 그날 이후로 민준 씨에게 돈 문제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악착같이 일했죠. 하지만 제가 별말 없자 그는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며 외박을 하더군요. 다음 날이면 숙취에 시달리는 얼굴로 들어와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친구 집에서 그냥 자버렸어. 알았어. 다음부터는 연락해. 사람 걱정하잖아. 그럴게. 다음부터 조심할게, 여보. 저는 유야무야 또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것이지요. 허나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은 그 외박의 주기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나중에는 핑계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쓱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 제가 어디서 뭘 했냐고 따져 물으면 그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남자를 의심해? 내가 밖에서 허튼 짓이라도 할 사람으로 보여?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그의 큰 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유나에게 더 잘해줬다는 겁니다. 외박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유나가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사들고 와서는 우리 딸, 아빠가 어제 일 때문에 바빠서 미안해 라며 환심을 샀죠. 그러면 유나는 금세 해맑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고 저를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엄마는 왜 자꾸 아빠를 힘들게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은 제 속을 썩이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은 그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죠. 매일 밤 그의 빈 옆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다음 날 아침 엄마 아빠랑 같이 학교 가도 돼 라며 밝게 웃는 유나의 얼굴을 보면 모든 고민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나의 행복을 지키는 엄마니까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행복이 사실은 모래성이었고 곧 거대한 파도에 전부 쓸려나갈 운명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의 외박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속 시계는 고장난 것처럼 밤에만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새벽 1시, 2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고라도 났나?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하루 이틀이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나타나는 그를 보며 걱정은 서서히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제가 차갑게 물으면 그는 늘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거래처 사람이랑 있었어. 중요한 자리라 전화 받을 경황이 없었네. 그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자책도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외박하고 돌아온 그의 옷에서는 늘 낯선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차 안 조수석은 제가 조절해 놓은 위치와는 다르게 항상 뒤로 젖혀져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의 친구들에게 혹시 민준 씨랑 같이 있었냐고 떠보면 하나같이 아니 요즘 얼굴 본 지 꽤 됐는데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짓말. 그는 제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대놓고 따져 묻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제 딸 유나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유나는 민준 씨를 우리 아빠라고 부르며 세상 전부인 것처럼 따랐습니다. 저와 다툼이라도 있는 날이면 그 사람은 유나를 따로 불러내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속삭였어요. 유나야, 아빠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든데 엄마가 자꾸 예민하게 굴어서 더 힘드네. 우리 딸이 아빠 마음 좀 알아주라. 그러면 어김없이 유나는 제게 와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못살게 굴어야겠어? 유나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딸아이의 날 선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유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뒤였죠. 저는 이 집에서 유나의 행복을 인질로 잡힌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심과 불안에 떨다가도 아침이면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하는 제 모습이 가식적이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녁을 먹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급하게 좀 와줘.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제가 울먹이며 묻자 그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서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받았어.
괜찮아. 크게 다치진 않았대. 저는 그의 다친 팔을 부여잡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 건데 내가 너무 나쁜 생각만 했구나. 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동차 보험사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고 처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는 거였죠. 박민준 씨 사고 당시에 동승자가 한 분 계셨는데 혹시 김수현 씨 본인이셨나요? 동승자분 인적 사항이 누락돼서요. 동승자. 저는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거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아니에요. 혹시 여자였나요?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젊은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다급했던 그의 목소리, 제 앞에서 아픈 척 연기하던 그의 얼굴, 그를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흘렸던 제 눈물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허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말이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동승자, 젊은 여성, 그 두 단어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을 때 그날 저녁 민준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죠. 수연아, 아직도 화났어? 그날은 내가 정말 미안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통화 기록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 왔었어. 사고 나던 날 차에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다며.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 그냥 아는 동생이야. 근처에 살아서 태워다 주다가 그런 거야. 별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는 동생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그가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럼 그동안의 외박은? 낯선 여자 향수 냄새는? 그것도 다 아는 동생들이랑 있었던 거야? 우리의 고성이 오가자 방에 있던 유나와 선우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유나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저와 그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안으며 마치 제가 악역이라도 된 것처럼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는 유나를 데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나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죠. 엄마 진짜 너무해. 아픈 사람한테 왜 그렇게 소리 질러?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할수록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되었고 제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침이 되어버렸죠. 그날 이후 그는 제게 보란 듯이 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네가 그렇게 의심하니 나는 더 엇나갈 테다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가 또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죠. 이전 같았으면 또 그 여자랑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분노했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나눴던 대화가 너무 심한 말다툼이었기 때문일까요? 혹시 나 때문에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가 안다던 친구들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민준 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본지 꽤 되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요. 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네일샵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TV 뉴스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라도 나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라는 기도만 되뇌었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망은 무거웠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를 실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덜덜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박민준, 나이, 인상착의, 그의 정보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찰관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물었죠.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하신 일은 없으시고요? 저는 차마 여자 문제로 싸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말다툼이 좀 있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 유나는 제가 아빠를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제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그 혹독한 침묵 속에서 오직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소식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또 다른 고소장이 될 줄은요. 그를 실종 신고한 뒤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까봐 노심초사했죠. 가게 문은 열었지만 손님들의 손을 관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혹시 정말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미워했던 감정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그의 생사만이 제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딸 유나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식사 시간이면 자기 방으로 밥을 들고 들어가 버렸죠. 아이의 눈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빠를 의심하고 못살게 굴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린 나쁜 엄마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 서늘한 시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멍하니 가게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경찰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수현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혹시 박민주 씨 찾았나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다급함과 기대감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아, 네. 박민준 씨 신병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경찰서로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찾았으면 됐지. 왜 저를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 걸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상담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김수현 씨, 박민준 씨가 김수현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하니 경찰관을 쳐다봤어요. 네? 제가요? 아니, 저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실종 신고를 한 건데 무슨 스토킹이에요? 그러자 경찰관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진술에 따르면 김수현 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착하며 수십 통씩 전화를 걸고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신고서에는 관계를 전 여자친구라고 기재했네요. 전 여자친구. 그 네 글자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살며 가족이라 믿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억울함과 황당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같이 살았어요. 제 딸한테 아빠였고 저한테는 남편인 사람이라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그저 무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수많은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조사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신히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파랗더군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한 통 날라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안에는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의 이름은 이주영.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제가 상간녀로 몰려 있었지요. 내용을 따져보니 박민주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첫 번째 한국인 아내 이주영 씨와 그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도망갔다던 베트남 여성과의 관계는 애초에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중혼이었고 저와 살던 그 시간 동안에도 엄연히 법적 아내가 있었지요. 저는 순식간에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다는 비극적인 사연, 전처와는 완전히 끝났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했던 겁니다. 저는 손에 들린 소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의 상간녀까지 제 인생에 이런 끔찍한 꼬리표가 붙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걱정하며 애태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거짓의 둥지 안에서 저는 날개가 꺾인 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2개의 고소장을 받아든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와 상간녀, 그 주홍글씨는 제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가 했던 다정한 말들과 행동들이 조각난 영상처럼 떠올라 저를 괴롭혔고, 눈을 뜨면 차가운 법원 서류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밥은 모래알처럼 씹혔고 물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남의 남자를 뺏어서 살다가 본처에게 고소당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를 안쓰럽게 보던 단골 손님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었고, 어떤 사람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인 채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딸 유나의 냉대였습니다. 유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아이의 눈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빠와 자기를 억지로 떼어놓은 원흉으로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주입시켜 놓았는지,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저를 스토킹범과 상간녀로 몰아가고 뒤에 숨어 비웃고 있을 그의 얼굴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 퉁퉁 부은 얼굴을 찬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싸늘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이 지옥을 끝내자. 내가 겪은 고통을 그 남자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자.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증거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이웃들의 증언, 함께 찍은 사진, 그가 유나의 학교 행사에 아버지 자격으로 참석했던 기록들까지. 증거를 모을수록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날 고소해?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서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양저를 협박했죠.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법정에서 전부 밝혀줄게. 당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그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 회유하기도 하고 다시 협박하기도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역고소를 진행하자 법적 다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보니 아들 선우가 멍하니 깨어 있어서 식탁 위에 쪽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빼앗아서 보았지요.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젠 너랑 완전히 끝이다. 그 사람은 떠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와의 법적 싸움,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겁니다. 선우는 덜덜 떨고 있었고 저 역시 선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딜 가서 살아야 돼요? 선우야, 엄마, 아니 아줌마가 아빠도 없는데 계속 저를 맞진 않을 거잖아요. 엄마도 날 버렸고 난 이제 어떻게 해요? 선우는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떠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선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는 했지요. 선우 앞에서 친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을 계속 보일 테고 친자식인 유나만으로 벅찬데 선우까지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친엄마도 연락이 되질 않아 선우는 진짜로 시설 같은 곳에 가야만 했어요. 더욱이 그 남자도 꽁꽁 숨어버리는 바람에 제 손에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으로 피폐해진 마음, 그리고 상간녀라는 지워지지 않을 낙인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관계는 개운치 않게 끝났지만 제 삶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흔적은 모두 치웠지만 제 삶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그의 흔적이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솔직히 말해 선우를 보는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저를 기만했던 그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제가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어떤 날은 선우의 그림자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선우는 금세 눈치를 채고 제 방에서 멀찍이 떨어진 구석에 쭈그려 앉아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다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죄 없는 애한테 뭐 하는 걸까?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에 끼어 아무것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는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이를 온전히 품어주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딸 유나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나는 선우를 볼 때마다 민준 씨를 떠올리는 듯했고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쟤 나가라고 해. 아빠도 없는데 왜 우리가 쟤랑 같이 살아야 돼? 그냥 다 꼴도 보기 싫어. 아이의 가시 돋친 말은 사실 제가 스스로에게 매일 하고 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선우를 내 손으로 참아 내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나는 이 아이를 내치지 못하는 걸까? 구청에 연락해서 시설로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가 망가질 수 있었기에 어른으로서 못할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억지로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소송은 상대가 사라져버려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변호사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생활비와 빚, 그리고 두 아이의 양육까지 제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까지 가게에서 밀린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인가 싶어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쪽이 김수현 씨인가요? 네. 누구신가요? 전 박민준 씨의 와이프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고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던 박민준의 진짜 아내 이주영 씨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까지는 왜 찾아온 걸까? 따지러 온 걸까? 아니면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침묵이 너무나 불편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전 더 이상 그쪽에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민준 씨 베트남으로 도망갔다는데 그쪽 남편 찾으려면 베트남으로 가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피식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허나 그 여자가 내뱉은 말은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삶의 톱니바퀴를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도망가긴 누가요? 베트남은 무슨. 그 인간 지금 한국에 있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이주영 씨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세게 후려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도망쳤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다니요. 그것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 여자는 제 상상 속의 본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저와 비슷한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이네요. 하긴 그 남자 연기력이 보통은 아니니까. 그 여자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의 소송이 불리해지자 이주영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눈물로 매달렸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친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그 여자는 결국 그를 다시 받아주었다고 했어요. 재결합을 핑계로 다시 집으로 들어온 그는 이주영에게 돈을 마련할 일이 있다며 상간녀 소송을 부추겼고 제가 역고소를 하자 도리어 어렵게 모아둔 아파트 입주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갔다는 소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가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였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적 아내와 딸까지도 철저하게 기만하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그의 악랄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테이블 위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네요. 저도 한때는 네일샵에서 일했었는데. 그 여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원고와 피고로 만났지만 우리는 박민준이라는 한 남자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피해자라는 기막힌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여자는 비로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김수현 씨, 우리 그 인간 그냥 이대로 둘 건가요? 당신 돈 뜯어내고 내 돈 훔쳐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여자 만나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내버려 둘 거냐고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같이 잡자고요, 그 남자. 갓 잡자.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복수할 대상이 사라져 허무함에 빠져 있던 제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고 이 여자와 손을 잡는다는 것도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우 문제도 있고 박민준이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순간 제겐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 대답에 그 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마주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여자는 텅 빈 네일샵 테이블에 각자 알고 있는 박민준에 대한 정보를 종이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돈 씀씀이, 자주 가는 장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연락처, 심지어 사소한 버릇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과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랐지만 그 조각들을 맞추자 희미하게나마 그의 행방을 추측할 수 있는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밤이 깊어 그 여자가 돌아가고 저는 홀로 가게에 남아 우리가 함께 만든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같았던 여자와 나란히 앉아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이주영 씨와 저의 공조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생업에 충실했고 밤이 되면 제 네일샵에 모여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퍼즐 조각을 맞췄죠. 그 여자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푸는 것을 반복했고 그의 명의로 된 대출 정보를 조회하며 자금 흐름을 쫓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의 감성적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취미, 외로울 때 찾던 장소, 그리고 그가 이용할 만한 주변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했죠. 우리는 마치 한 팀의 형사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오직 박민준을 잡는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감정들도 공동의 목표가 생기자 점차 옅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상간녀와
본처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또 다른 거짓말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분노를 나누는 동지가 되어갔죠. 그의 행적에 대한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가 가끔 연락하던 서핑 동호회 후배의 SNS에서였습니다. 그 후배가 최근 올린 사진 속 배경에 민준 씨가 가지고 있던 한정판 서핑보드가 아주 작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이주영 씨에게 보여주었고 그 여자는 곧바로 사진이 찍힌 장소가 동해의 한적한 해변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주주말 이른 새벽에 차를 몰아 동해로 향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 여자는 조수석에 앉아 그가 있을 만한 민박이나 펜션을 검색했죠.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주영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차 좀 세워봐요. 차를 세우자 그 여자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밥 2줄과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김밥 1줄을 건네더군요. 먹고 해요. 빈속에 예민해지면 될 일도 안 돼요. 그 여자의 무심한 배려에 저는 순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이래 누군가에게서 이런 따뜻한 챙김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우리는 해가 뜨는 바다를 보며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적이었던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함께 새벽을 맞는 그 풍경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 서핑샵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서핑샵에 들어가 사장님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인지 물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사장님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이 보드는 알아요. 얼마 전에 어떤 아가씨가 와서 중고로 팔고 갔는데? 아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이주영 씨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핑샵 사장님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변가의 카페, 식당, 민박집까지. 하지만 그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허름한 횟집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앞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가 예전에 중고로 샀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기종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주영 씨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조심스럽게 횟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 구석진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고 앳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는 제가 알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아마도 또 다른 비극적인 자신의 사연을 꾸며내어 여자의 환심을 사고 있었을 겁니다. 그 평화롭고 역겨운 풍경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모든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테이블 앞에 서자 그제야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란 그의 눈이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이주영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두 여자가 함께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랜만이네. 박민준 씨?
제가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오빠, 이분들 누구야? 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주영 씨가 앞으로 나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다음 차례가 될 사람이겠죠?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주영 씨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저는 가게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해둔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도 아쉽게 길고 길었던 여우사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횟집에 들이닥치고 박민준의 손에 은색 팔찌가 채워지는 광경을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 여자들이 날 모함하는 겁니다.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초라하고 한심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열병이 끝난 뒤에 무력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사기, 횡령, 그리고 저와 이주영 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까지 겹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이주영 씨는 몇 번 더 법원에서 마주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석에 나란히 앉아 그가 저질렀던 거짓말과 기만적인 행동들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했죠. 결국 그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널 밖의 세상이 눈부시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용히 제 앞에 앉히고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고 언제까지나 거짓말로 아빠의 부재를 덮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선우야, 아빠가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오랫동안 집에 못 오게 됐어.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선우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잡혔지요? 아빠도 죗값을 치러야겠지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선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시설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아줌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유나 보기도 미안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선우는 제게 아픈 상처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아이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고 가끔은 제 딸 유나와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는 이 집의 작은 구성원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선우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네 엄마야. 아줌마랑 같이 살자. 응? 제 품에 안긴 선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참 착하고 순수한 남자아이. 그날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의 아픔을 씻어내고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딸 유나도 제게 와서 엄마를 오해하고 상처 줬던 시간들을 후회한다며 펑펑 울었죠. 저는 그런 딸아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아이 역시 그 남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주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로는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 여자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제게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예쁜 핸드크림이 들어있더군요. 고생했어요. 그동안. 손이 많이 거칠어졌길래. 그 여자의 무심한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마주 앉았지만 더 이상 복수를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이야기,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우리 딸이랑 못 가봤던 여행이나 실컷 다녀야죠. 수연 씨는요? 저도 뭐 가게 열심히 하면서 애들 키워야죠.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 때문에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냈지만 그 겨울의 끝에서 서로라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시작은 최악이었지만 누구보다 서로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는 기묘한 동지가 된 것이죠. 그 여자가 돌아가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리지는 하늘은 아름다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유나와 선우가 투닥거리면서도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제 삶에 남기고 간 것은 깊은 상처와 빚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아이들과 그리고 가끔씩 찾아와 무심하게 핸드크림을 건네줄 특별한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